예, 저당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그 등기부상으로 이제 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 물권입니다. 어, 담보물권 중에서 그 민법상 담보물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은 이런 약정, 유치권 설정 계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저당권이나 질권은 뭐 설정 계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질권은 이 동산이나 그다음에 이 권리에 대해서가 목적물이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게 아니니까. 예,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계약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되고 설정 등기 을구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돼요. 용익물권 같은 경우에는 용익물권 설정 계약 플러스 그 다음에 등기만 있으면 되는데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피담보 채권 없이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등기만 있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간의 계약인데요. 저당권자는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도 가능합니다. 이 세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을이 이제 갑으로부터 그 갑에게 이제 채무를 지고 있는데 갑에게 이제 그 이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이 채권자를 갑의 대표이사 명의로 그러니까 그 병이란 사람이 갑회사 대표이사인데 채권자를 병으로 했을 때도 그 병 명의의 저당권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저기 그 물건이 경매됐을 때 병이 그 저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과 그 갑회사의 내부적인 관계로 또 병은 갑회사에게 또 받은 돈을 다 돌려줘야 되고 하는 거 그건 이제 병과 갑 간의 문제이고 외부적으로 하여튼 그 병 명예 저당권도 유효합니다. 그다음에 그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가능하고요. 이걸 이제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자도 채무자 아닌 제3자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이 저당권 등기로 유효한데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매도하면서 등기는 그 매매 대금을 매수인이 그 빌려가지고 그 목적물을 담보로 삼아가지고 빌린 다음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 이제 매수인으로 등기도 넘어가기로 그렇게 하면서 이 매수인이 돈을 빌리면서 이 저당권을 이제 설정해 주겠다. 근데 이 재산은 지금 매도인 소유니까 내가 사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는 이 매도인 이름으로 하자, 고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결국은 이것도 삼자 합의가 된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비록 저당권 설정 등기나 또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그 채무자가 실지와 다르게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그 유효하다라는 거죠. 저당권과 관계해서 이제 실제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기재됐다고 해서 진짜로 매도인에게 돈을 청구하라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채권은 없는 건데 채권은 이 매수인에게 있지만은 저당권은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저당권자도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고, 그 다음에 채무자도 이 채무자 아닌 제3자 명의인 이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결합된 형태의 저당권 설정 계약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예,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예, 그렇게 이제 매도인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매도인 측에서는 이 매수인이 대출금을 다른데 유용해 버릴 것이 염려돼 가지고 매도인의 배우자를 채권자, 매도인을 채무자로 해서 잔대금 절반액 정도를 피담보 채권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결합된 형태의 저당권이죠.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이제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매수인과 이제 미리 약정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이제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 대출금을 걱정했던 대로 다른데 유용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아 가지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 앞에 그 매도인의 배우자를 채권자로 하고 매도인을 채무자로 한 이 저당권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런 것은 채무자의 승낙 아래서 매매 잔대금 채권이 위 제3자 그러니까 매도인의 처에게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석돼야 하므로 이 명의 등기가 유효하다. 예, 이렇게 판시를 한 예가 있습니다. 예, 판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걸 결합된 형태라고 했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 저당권자가 채권자니 제3자 명의로 하건 아니면 채무자를 채무자니 제3자 명의로 하거든 이 채권 채무 관계는 있었던 거죠. 예를 들었던 이 경우에. 근데 이 사례에서는 결합된 형태라고 하지만 아예 채권자 채무 자체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판례는 어쨌든 이런 경우는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담보 채권은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당권은 그 성립, 존속, 소멸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말하죠. 피담보 채권에 부종한다. 즉 피담보 채권 발생 계약이 무효이면 저당권 설정 계약도 무효. 피담보 채권 이전되면 저당권도 이전.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예, 저당권의 목적물, 원칙적으로 그 부합된 물건도 이제 한 물건이 되니까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종물에도 미칩니다.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사례인데 백화점 건물 지하에 설치한 전화 교환 설비. 예, 판례는 이것을 그 백화점 건물의 종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백화점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전화 교환 설비 종물에 대해서 이걸 유체동산이라고 봐서 예, 유체동산이죠. 이 전화 교환 설비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개시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백화점 건물에 대한 이제 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드디어 이제 경락인이 생겼어요. 예, 이랬을 때 그 경락인은 자신이 근거한 저당권이 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개시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당권 효력을 주장해가지고 자 이제 그 물건을 내가 경락받았으니까 당신 강제집행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나한테 물건 인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등기 없이 경락인에게 일단 이전이 됩니다. 이거 종된 권리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629조에 의하면 임차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차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그 양도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양도가 된 거죠. 경매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락인은 그 임차권 취득을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일단은 그 임차인이 됐지만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하라 하면은 해야 됩니다.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임대인이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묵인하면은 임차인으로서 계속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저당권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효력 범위를 봤는데 효력은 그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 저당권 설정 순위에 따라서 그 순위에 따라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죠. 자기보다 이제 후순위의 우선권자보다도 물론 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매 신청권과 관련해서 변제기 도과에서 그 대부분은 이제 뭐 그 소비대차 해가지고 금전을 대여해가지고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 해서 그날을 경고하면 바로 그 다음날 그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확정 판결 누구한테 이행해라 이런 판결이 없어도 저당권에 기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물상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당물이 이제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뭐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아놨는데 건물이 완전히 소멸되면 화재보험을 들어놨을 때는 화재보험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는 뭐 공용징수 수용됐을 때 건물이나 토지가 수용돼 버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하거든요. 근데 설정자가 그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공용 징수 수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이 멸실 훼손됐을 때는 이제 보험금 청구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훼손됐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경우 이에 저당권은 이제 소멸했지만 이에 대해서 압류, 전부 또는 추심 명령이나 배당 요구 등을 통해서 우선 변제권을 실현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류 전에 저당물 소유자가 금전 등을 지급받아 버리면은 더 이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급받아 버리면 이제 물건의 특정성이 없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금전 등을 지급받으면은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 피담보 채권의 그 범위 내에서 그 액수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사람을 상대로. 이런 권리가 없다면은 이제 결국은 그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는 여전히 변제받을 권리, 채권은 살아있죠. 저당권은 소멸해버리고 이제 이런 물상대위권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살아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채권만 살아있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액수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물상 보증인인 경우에 실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상 대위권자 압류 전에 보상금 채권이 양도, 전부 명령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 그 저당권 설정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그것도 저당권 설정자가 가지는 채권이니까 그 채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압류 전부 명령 등을 해가지고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그 보상금이 그 타인에게 직접 지급되기 전 또는 그 타인에 의한 보상금 지급 청구권 강제 집행 절차에 있어서의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여전히 추급이 가능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이제 저당권자인데요. 을이 저당권 설정자이고, 그
그다음에 뭐 X 건물이 있습니다. 을이 소유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이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X 건물을 이제 뭐 병이라는 사람이 훼손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훼손돼서 X 건물이 완전히 이제 소멸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을이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은 그 저당권자니까 을이 가지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 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하면은 이 5억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요걸 압류를 해버리면은 예,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문이 병에게 이렇게 도달되면은 이제는 병은 을에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압류 결정이 5월 1일 압류 결정문이 병에게 도달했는데 을의 또 다른 채권자 뭐 A라는 사람이 이 을이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4월 1일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버렸어요. 예, 4월 1일 받았다고 하더라도 5월 1일 압류를 했으면은 병이 아직 4월 1일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으면 이제 병이 A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걸 안 주고 있다가 5월 1일에 안 주고 있는데 갑의 이 압류 결정이 도달하면은 그 갑에게 이제 병은 이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예, 그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A가 4월 1일에 이렇게 이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이제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병이 안 주면은 A는 병이 가진 뭐 Y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Y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Y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면은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그 후에 법원이 이 배당 요구 종기 요 사람에 대한 이 병에 대한 채권자들은 배당을 요구하시오. 배당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고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갑이 또 이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갑이 이 A보다 우선하는 거죠. 갑의 권리는 이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 기한 것이었으니까요. A는 그냥 일반 채권자였고 을에 대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용익물권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과 관계요.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설정되는 물건을 사용 수익을 완전하게 할 수 있고요. 점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저당권이 실행을 시켰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용익물권이 존재하고 있으면 용익물권은 최선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합니다. 최선순위 의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이제 경매에서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렇게 그 압류 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 뭐 저당권 등기보다도 그 더 순위가 먼저인 그런 그 권리를 최선순위라고 하죠. 그래서 용익물권이 최선순위면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용익물권 중에서 전세권은 나 이거 그 최선순위이긴 하지만 그냥 최선순위고 그 전세 기간도 남아 있지만 그냥 배당 받겠다라고 하면은 전세권도 소멸하고 배당만 받습니다. 예. 그리고 저당권은 무조건 다 소멸합니다. 예, 경매가 되면은 최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목적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 예,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제 일괄 경매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경락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때 이제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고요. 예, 토지와 지상 건물의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 이때도 이제 그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되어야 할 텐데 이제 일괄 경매해가지고 철거되지 않게 경락인이 둘 다 소유해가지고 철거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경매 신청 시에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일괄 경매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면에 토지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토지 영위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도 이제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한 거 아니고 용의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그 차이점을 눈여겨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저당물 제3취득자의 지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당물 제3취득자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예, 먼저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 변제권은 채무자에 의한 변제권하고 좀 다른 게 이런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에 의한 변제의 경우는 피담보 채권 전액이 변제돼야 저당권이 소멸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게 이제 근저당권에서 차이가 나는데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증감 변동하는 그런 계속적 채권 관계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을 정해서 설정하는 그런 그 저당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는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을 때 채권이 6억 원이면은 채무자는 6억 원을 변제해야지 저당권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3취득자는 5억 원을 변제하면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예, 차이가 크죠. 예, 근저당권은 개념이나 그다음에 이 근저당권의 이제 특유한 개념인 피담보 채권 확정, 예, 이런 그 개념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가. 그래서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을 하면은 저당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효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자에 해당하니까 예, 시효 소멸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권 시효 소멸을 원용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용 우선 상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소유자 등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에 의해서 저당물이 이제 그 지출을 했는데 저당물이 경매됐을 때, 예, 그러면 그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상환이란 말은 최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앞선 순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선 순위도 저당권 실행 비용 등 공익 비용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최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는데 그런 공익 비용과 동등한 순위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매매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했거나 하여튼 유상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는 담보 책임이 있죠. 담보 책임을 추궁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제3 취득자가 채권 최고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이행인수, 예,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인수가 의미가 뭔지. 이행인수하거나 아예 채무 인수한 경우 등에는 이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이제 묻지 않기로 한 합의에 다름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는. 그다음에 매매 후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는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 매수인은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58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만 받았는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 한도에서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